오늘이 2021년 12월 16일 맞나? 네, 오늘이 목요일 날이에요. 지금 아침에 운동하러 왔다가 비도 오고 분위기도 너무 좋아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어제 영상을 보니까는 살이 많이 쪘더라고요. 마음이 편해졌나봐요. 좀 긴장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몸이 안 좋아서 체중을 계속 빼고 있었는데 이제 목표치가 이제 5kg 남았는데 이 식욕이라는 거는 참 절제하기 힘든 것 같아요. 정말 맛있는 음식 오늘 내가 이거 먹지 않으면은 언제 또 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걸 참 감당하기 힘든 것 같아요. 좀 체질이 바뀌었다고 느끼는 거는 샐러드를 많이 이렇게 점심 때 챙겨서 먹는데 주로 가는데 이제 투고 샐러드 쪽에서 이제 학원 인근에 있어서 매일 점심을 거기서 사 먹는데 직원들이 알 정도로 자주 가거든요. 육고기를 이렇게 막 먹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이제 그 샐러드를 챙겨 먹으니까는 체질이 바뀌었더라고. 샐러드를 먹고 배가 부르냐 이러는데 이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더라고. 너무 맛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안 먹으면 좀 허전할 정도로. 그래서 체중 관리를 하고 있는데 참 힘들어요. 오늘 아침에도 안 그래도 어제 집에 들어갈 때 치킨 집이 새로 생겨서 치킨 하면 또 이제 소맥이 생각나서 상을 차려서 어제 저녁에 좀 마셨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냥 퉁퉁 부어 있어서 오늘 아침에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나왔는데 뭐 그것도 있지만 오늘 부산대학교 그 제자들이 기말 시험 치는 날이에요. 그 농구 기말 시험 치는 날인데 평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수치화된 평가하기가 제일 수월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골미슛 10개, 5개, 10개, 8개 만점 이런 기준을 딱 세우면은 평가하기 되게 편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동작을 갖다가 보고 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그건 그 평가하시는 분의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선생님들이 대부분 주관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객관적인 평가를 많이 선택하는 이유가 뭐 5개, 10개 던져서 8개 만점 이런 기준량이 딱 있으니까 거기에 도달 못하면은 성적이 자율동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컴플레인이 없어요. 부모나 학생들한테. 근데 이제 이게 주관식 평가가 돼버리면 나는 동작이 깔끔하고 좋았는데 평가하는 나는 아니야 넌 뭔가 좀 부족했어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데 1학기 때는 사실은 모든 평가를 학생들한테 그 수치화를 해서 평가를 했다가 2학기 때는 우리 학생들이 교사로 나갔을 때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1학기, 2학기 강의를 할 때. 2학기 때는 그 학생들 보고 패턴을 좀 그려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슛에 대한 패턴 3개, 농구에 대한 패턴 3개, 패스에 대한 패턴 3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한 반에 학생이 20명이다 치면 오늘 내가 농구의 패스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학생들의 움직임을 가져가야지 아이들이 실제 학습 시간 수가 좀 늘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리고 또 대형 움직임에 대한 그리고 또 재밌는 대형 학습자가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짜보라 하는 건데 이게 사실 학생들이 잘 짜왔어요. 근데 그걸 이제 좀 제가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중간고사 그렇게 하고 기말고사도 사실은 임용에 보면 우리 학생들은 졸업을 하면 체육교사 임용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드리블, 기술 드리블, 오른손 내역, 왼손 내역, 뭐 그리고 뭐 자유 점프슛 2개 뭐 이렇게 요번에 나왔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말고사 돌렸는데 이 드리블이랑 내역 자세가 사실 주관적인 평가가 되다 보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학생들한테 최대한 기준화를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평가할 거다 안내를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제 입장에서는 조금 긴장되는 뭐 대충 줄 수는 없잖아요 학생들. 왜냐 그러면은 부산대학교 체육과 후배들이 제자들이 너무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면 이뻐 죽겠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옛날에는 절대평가했는데 이제는 상대평가해라. 아니 상대평가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합의를 본 게 준상대평가라 그래서
49%, 50%는 A 플러스에서 A를 주고 그 밑에는 또 그 밑에 점수를 주게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친구들을 반을 평가를 해서 위로 올리고 내리고 해야 될 작업이 있어서 근데 결석도 안 하죠. 과제도 잘 내지. 그리고 뭐 토론도 잘하고 이런 친구들이를 평가한다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운동하고 좀 마음을 좀 다스리고 가서 친구들한테 좀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왜냐 그러면 그 친구들이 평가를 끝나고 난 뒤에 불평불만이 있으면은 제가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서로가 또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좀 객관적인 눈으로서 아이들을 좀 평가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왔어요. 사실 요즘 6시 반이면 눈을 뜨거든요. 알람을 그래 맞춰놔서 몸이 이제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침대에서 잘 안 일어나서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생각이 많았죠. 왜냐 그러면은 금요일 날 고3 학생들 11명 수업을 했었는데 어제부로 이제 그 팀이 해체가 됐어요.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야 되니까 좀 부모님들도 감사하다 연락 오고 아이들도 선생님 고맙습니다 연락 오는데 저는 좀 만감이 교차하는 거죠. 왜냐면 학원 입장에서는 학생들 11명이 이게 없어지고 반이 없어지면 경제적인 타격은 있지만은 그래도 학생들이 오랫동안 저희 학원에 한 4, 5년 다녔거든요. 어릴 때부터 계속 성장해 오는 걸 봐서 고등학교 지나간다는 마음도 뿌듯하고 그런 만감이 좀 교차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경영을 하는 사람 입장이기도 하고 교사 입장이기도 하니까는 그런 만감이 좀 교차하면서 어제 좀 복잡해서 그래서 어제 소주를 한잔 했었는데 어쨌거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가서 너무 좋아요. 부모님들도 뭐 다 그런 부분들을 또 인정해 주시니까 고맙고 그래서 좀 마음도 신나하고 또 기말고사도 있고 막 그렇게 막 여러 생각이 좀 많다 보니까는 아침 6시 반에 눈을 떠서 유튜브를 또 찾아보니까는 제가 주로 이제 찾는 그 유튜버가 김창욱 교수님이거든요. 그 원래 이렇게 언어로서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김재동 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김혜경 선생님이신가 하여튼 그분 조남이 자꾸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유명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특별히 김창욱 교수님을 좀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저랑 닮은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 강연은 빠짐없이 듣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좀 찾아서 다시 한번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상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치유와 치료의 어떤 경계선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런 말씀이 저한테 탁 꽂힌 거예요. 치유는 어떤 종교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강연을 듣거나 어떤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자기가 변화가 될 수 있는 게 치유인데 그런 활동들이 치유 과정이 안 되면 그게 소용이 없으면 그 사람이 그런 단계라 그러면 그건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 얘기가 나왔어요. 부모님 얘기 딱 나오니까 순간 제가 스치는 기억이 있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주저주저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카메라를 켰는데 제가 장애아동 봉사활동을 거의 20년째 하고 있거든요. 99년도에 한울장애 학부모회가 처음 창립총회를 하면서 그때 창립총회 때 아이들 전부 중구청에서 모아서 제가 레크레이션 담당 한 4시간 정도 아이들을 그 케어를 하고 부모님들은 그때 이제 한울장애인 학부모회를 창단을 했었어요. 그리고 2000년대부터 해서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장애아동 등반 대회를 개최를 해서 매년 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6월 6일 날. 그래서 제가 6월 6일 날을 거의 한 20년 동안 쉬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외국 갔다 오고 뭐 특별한 뭐 행사가 없었을 때는 못했지만 그때를 제외하고는 6월 6일 날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게 제 삶의 또 일부분이고 1번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목적은 장애 아동하고 일반 아동하고 같이 등반대회하고 대학생 자원봉사가 또 교사로 참여해서 3인 1조로 돼서 같이 등반을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을 몸소 체험하게 하자 어떤 그런 취지였어요. 학교에서 통합교육이 받아들이기 전에 벌써 우리가 시작했었으니까. 그래서
통합 교육이 먼저 시작됐나? 하여튼 그 시점이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장애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그런 지식이 없었고 또 그런 준비도 안 돼 있었고 더욱이 학생들이 우리 반에 이상한 애가 와서 막 떠들고 소리치고 하니까 아이들도 사실 학습권에 좀 침해를 받고 그런 부분을 또 학생들이 또 놀리게 되고 뭐 그런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탈피하고자 해서 그거를 20년간 지금 해오고 있는데 어릴 때 봤던 친구들이 지금 나이가 30이 됐어요. 걔 보면 막 덩치도 커지고 뭐 애들도 저와 같이 늙어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부모님들이랑 참 오랜 세월 같이 지내왔거든요. 어머님 뭐 저랑 나이가 비슷한 부모님도 계시고 근데 제가 그 부모님들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 한울장애인자활센터에 계시는 그 최혜림 그때 당시 최혜림 원장님하고 윤미애 회장님이 뭐 저랑 같이 밥도 먹고 뭐 이야기도 좀 하는데 한울장애인 학부모회를 설립된 취지가 사실 그런 어떤 일반 학생과 장애아의 어떤 인식 개선에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사실 그 한울 어린이집에 어머님들이 아이들 맡겨놓고 원장님하고 뜨개질도 하시고 모여서 수다도 떠시고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님들이 거기 자체에서 치유를 하셨던 것 같아요. 힐링을 하시면서 또 원장님이 또 되게 말씀을 잘 하시거든요. 또 많이 다독거려 주시고 또 신앙이시고 이러시다 보니까는 그래서 엄마 같고 누나 같고 이래서 그 장애 아동 부모님들이 오셔서 그 시간을 오롯이 즐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원장님이 한울 학부모회를 만들자 이유는 부모가 건강해야 된다. 부모가 강해야지 우리 아이가 강하고 부모가 밝고 즐거워야지 우리 아이가 밝고 즐겁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 부모님들이 모여서 그 말에 되게 공감을 하시고 그리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에 가서 요구해야 될 거, 사회에 요구해야 될 어떤 사항들 소리를 좀 내자. 왜냐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보다 하루 더 살고 싶은 게 소원인 거 다들 알지 않느냐.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런 목소리를 내주자. 뭐 이렇게 취지가 있었어요. 근데 참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동참을 하고 있고 같이 하고 있는데 참 와닿았던 말이 그 말이었어요. 아이가 부모가 건강하고 밝아야 아이가 건강하고 밝다 이 얘기가 장애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 많이 만나잖아요. 수업을 해보면 얼굴이 어두운 애가 있고 되게 밝은 애가 있고 산만한 애가 있고 위축돼 있는 애가 있고 뭐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는데 저 아이들의 행동들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뭐 어린 아이들 저 행동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걸까? 라고 생각해 보면 대부분 제 생각은 집에 힘든 일이 있나? 집에 뭐 안 좋은 일이 있나? 아이가 뭔가 스트레스 받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이 사실 조금 가요. 그런 생각들이. 저도 사실은 뭐 어릴 때 행복한 집 가정에서 자라진 않았거든요. 아버님이 IMF 거치시고 실업자가 되시면서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되시고 뭐 그랬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친구 집에 전세를 살았는데 제 어릴 때 기억이에요. 그 뭐 술을 드시고 전세비를 줬는데 친구를 안 받고 싸움이 있어서 쫓겨나고 뭐 이랬었어. 그래서 자그마한 시장통에 5평인가 10평은 좀 됐나? 되게 작았었어요. 그 방에 저희가 6식구였거든 부모님 포함해서. 부모님 두 분이 방에서 주무실 수 없을 정도로 작았던 곳에 자서 부모님은 바깥에 부엌에 단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주무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아버지가 술 드시면 상없고 어머님 모시고 힘든 가정을 겪다 보니까는 그런 아픔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다행인 게 부모님이 천성이 되게 고우세요. 시골 분들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그런 유전자를 받아서 몰랐는데 다 잘 자랐어요. 물론 사회적으로 뭐 포지션이 뭐 높고 그렇지는 않지만은 남들한테 욕 듣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정도는 좀 됐더라고요. 근데 부모님들이 사실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제가 조금 놀랐던 장면이 여러 번 있는데
아이들의 거울은 부모라 그러잖아요. 한 아이가 이렇게 광안대교를 지나가는데 삼익비치가 지금 재개발되거든요. 뭐 부산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근데 아이들끼리 대화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야 우리 저 집을 사놔서 이제 곧 잭팟이 터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쳐다보면서 무슨 얘기지 하고 가만히 있더니 옆에 친구가 야 우리 주머님은 두 채를 사놨어 이러면서 한번 10억 벌었다고 하시더라 뭐 이런 대화를 주고 왔는데 제가 좀 놀랬거든요. 얘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얘들아 너희들 왜 그런 얘기를 하지 했더만 엄마 아빠가 어제 얘기하던데 뭐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너는 걱정하지 말라고 너는 부자라고 뭐 자랑도 하시더라 이런 얘기 하셨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되게 기뻐서 그런 얘기 하셨겠죠. 근데 그 옆에 뒤에 있는 친구들은 사실은 아 모르겠어요. 자기가 사는 요즘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아파트 뭐 영세민 아파트하고 무슨 그렇게 같이 붙어 있는데 뭐 집값이 어떻고 저쩌고 부산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뭐 LG 메트로에 몇 동에 산다는 걸 금기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몇 동수에 따라서 평수가 다르니까 그 평수에 따라서 또 아이들끼리 또 뭐 이렇게 계급이 나뉘는가 봐요.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런 이야기를 좀 주고받는 순간 제가 좀 놀랐어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저런 이야기를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아이들은 사실 제가 최대한 우리 학원에서는 아이들을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또 되게 장난을 좀 많이 쳐요.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그래서 아이들 이야기를 좀 들어주려고 노력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정말 스스럼없이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걸림 없이.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면 좀 마음이 안 좋아요. 왜냐 그러면은 좋은 이야기고 밝으면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잘하는데 잘 안 하는데 좀 힘든 이야기는 가끔 미칠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수업을 해보면 알아요. 괜히 짜증내고 막 성질내고 막 소리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때는 그 가끔 이제 아이 부모님한테도 전화를 한번 걸어보고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물어보지만 조금 돌려서 한번 내가 저 역시도 어떤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되니까는 근데 대부분 그런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상황에 놓인 애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 생각 우리 친구들도 가끔 힘들게 살아요 다들 바둥바둥거리고 살기도 저도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다들 힘든데 우리가 항상 친구들 모임에 가면 그래 아이들 앞에서 말 조심해라 내가 아이들 친구들하고 뭐 얘기할 때 아이들한테서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라 그래야 된다 우리가 좋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힘들어도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는 좀 밝게 웃고 조금 괴로워도 아이들 앞에서는 그런 괴로움을 표현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 어느 순간 안을 때가 오기 때문에 굳이 지금 그거를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뭐 저도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끄럽기도 하고요. 왜냐면 저 역시도 우리 아들한테 그런 모습을 많이 못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밝고 건강하게 키우시려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건강하고 밝으셔야 돼요. 그게 오늘 얘기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가 정말 아끼는 후배가 첫째 아이가 조금 태어나서 안 좋아졌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와이프는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강의도 열심히 뛰고 그리고 치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아이한테 들어가는 치료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 후배한테 어느 정도의 돈을 보냈어요. 물론 전부 다 이제 돈을 보내기로 했었거든요. 아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조금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보냈었어요. 제가 풍족해서 보냈던 게 아니라 좀 뭔가 바라는 게 있었어요. 그 아이가 힘들어서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하니까 엄마 아빠도 사실 많이 지쳐가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내주고 난 뒤에 아무래도 그 동생이 전화 왔더라고요. 형 이거 너무 많이 보내준 거 아니야? 이러길래 아니 그거 사실은 너하고 너가 와이프한테 좀 써라. 특히 너가 와이프한테 가서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싸고 하루라도 애를 좀 맡겨놓고 두 사람이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내가 장애 아이들 부모님하고 오래 활동하다 보니까는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우리 아이가 밝고 우리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가 건강하고 밝고 그래야 된다 하시더라. 내가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보니까는 그게 맞더라. 그래서 지금 많이 지쳐 보여서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 그런 시간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어요. 사실 그렇지 않았을 거야 아마. 우선순위가 아이한테 있는데 그렇지 않았을 거야 아마. 저도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그랬었으면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을 보면 이 친구는 정말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고, 이 아이는 또 너무 엄마가 아빠가 우리 아이만 막 알고 뭐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시선을 아이들한테도 같이 주어야 되는데 오롯이 그렇지 못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알고 그런 아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부모님들이 도시락 사갈 때 2개 사주는 부모님이 있어요. 이거 친구랑 나눠 먹으라고. 그리고 옆에 도시락 못 싸온 친구 있으면 좀 같이 나눠 먹고 그 친구 좀 챙겨주라고. 너무 따뜻한 말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면 그런 친구도 있어요. 청소하면은 스스로 뭔가 하고 친구 뭐 들면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고, 뭐 먹을 때 있으면 같이 가자 그러고.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부모님이 아이의 거울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결국 부모를 통해서 나왔다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많이 칭찬해주고 많이 사랑해주면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게 좀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김창국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세대 부모님은 성적을 98점 받으면은 유명한 말씀이신데 그 엄마 아빠 닮아서 그렇다고,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신대요. 근데 그 아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너 2개만 더 맞았으면 100점인데 이거 왜 틀렸어? 이게 아니라 와 정말 수고했다, 정말 잘했다, 이렇게 받기도 힘든데 정말 큰일을 해냈다는 칭찬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그 아이는 바라고 있는데 그 바라는 마음을 헤아려주고 안아줘야지 그 아이에게 오롯이 전달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안 그랬잖아요, 그죠? 아쉬우니까. 그리고 표현 방법이 좀 달라서 그랬죠, 그죠? 근데 이제 저도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뭐 사실 좀 아들 자랑을 하면은 수학 영재를 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대단하다, 축하한다, 뭐 어려운 걸 해냈구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아빠 닮아서 그런 거 알지? 이러면서 뭐 아무나 가는 걸 뭐 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 위에 아버지 어머님이 저희한테 했던 거를 제가 그대로 답습이 돼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야 정말 큰일을 해냈다, 너 뭐 먹을래, 아빠 어디 가서 우리 아들 자랑하고 싶다, 네가 정말 큰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친구한테는 그렇게 했죠. 김장수 선생님 그 얘기도 거꾸로 됐다고. 아이한테 그렇게 해주고 친구한테는 더더욱 문덤덤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들 사실 거꾸로 하잖아요. 자랑하고 싶어서. 근데 아이들한테는 그 자랑보다는 좀 더 잘하라고 좀 채찍질하는데 사실 그게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저도 하게 됐었어요. 저도 바뀌어야 되겠구나. 당장 오늘 아들한테 자랑스럽다라고 얘기하고 한번 안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가지는데 우리 아이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는 첫 번째는 칭찬이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씩 칭찬은 꼭 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전화 와서 애 맨날 휴대폰 보고 이제 사춘기 접은 애들은 이제 엄마보다 더 덩치도 키가 크니까 엄마한테 막 잡아 먹으려 그러고 막 엄마보다 더 뭐 엄마를 위에 군림하려 그러고 막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런 인성이 형성되기까지는
가정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을 텐데 이걸 좀 좋게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칭찬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아들이 일어나서 너 휴대폰 그만하고 빨리 일어나 이렇게 공격적인 단어가 나갔을 때는 아이들도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 저한테. 야 근데 어머님이 해야 될 역할이잖아 그거는. 근데 엄마가 매일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매일 안 일어나 그렇지. 엄마 편 좀 들어줬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엄마가 해야 될 역할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좀 다독거려줬지만은 만약에 가정에서 항상 너 눈 떴어? 그래 좀 준비해 줄래? 야 오늘 일찍 일어났네? 아들 오늘 칭찬? 뭐 이렇게 좀 닭살스럽지만 그렇게 조금 나부터 그렇게 했더라 그러면 우리 아이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주 간단한 거 수건을 겠어요. 정말 안 하다가 야 너 수건 겠냐? 이러면서 멋쩍스럽게 야 근데 너무 고맙다 아빠가 너 멋있어 뭐 하면 툭툭 던지잖아요. 그죠? 큰 거 아니잖아요. 뭐 신발을 제대로 던지다 맨날 신발을 차고 오던 애가 신발을 딱 정리하는 거 보면 자기도 뭔가 불편했기 때문에 신발 정리한 거잖아요.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부모님이 와 신발도 정리했네? 고맙다. 아빠가 해야 될 건데 우리 아들 때문에 아빠 기분 좋아지네. 사실 이렇게 나도 기분 좋아지지만은 상대방도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사소한 것부터 집에서 해 나가면 이게 딴 교육이 아닌 것 같아요. 말로서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하면은 그게 사실 잘 이렇게 약발이라 그러죠. 잘 먹히질 않는데 어떤 행동에 대해서 칭찬이 첨부가 되면 그 효과는 좀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허그 같아요. 안아주는 거.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징그럽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도 지금 이제 6학년 올라갔는데 가끔 뽀뽀하면은 징그럽다 그래요. 그래 난 네가 좋은데 이러면서 뒤에서 안고 이러거든요. 좀 살갑게 제가 좀 살갑게 그렇게 해요. 자기는 뭐 징그럽다 뭐 싫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래도 계속 그 허그 안는다는 거는 피부와 피부가 맞닿으면서 소통 이상의 것을 조금 교감을 하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잡거나 제주도 가서 산을 올라갈 때는 계속 손잡고 다녔거든요. 근데 주위 어르신들이 제가 산에서 만나는 어르신보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어요. 아들하고 인사를 하고 어르신들 보면 그리고 손잡고 같이 다녔거든요. 제주도 그 무슨 그 수림 살리머니인가 어디 갔었는데 그 어른들이 다 똑같이 말씀이 아이고 아빠랑 손잡고 있는 모습 너무 보기 좋네. 아이고 그래 참 잘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손잡고 내려왔었는데 저도 모르게 어떤 아들과의 어떤 그 교감이 어느 때보다 좀 깊어졌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어요. 지금도 아들이 제주도 가고 싶어요. 가서 아빠랑 다시 한 번 더 산에 올라가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인성적으로 조금 잘 자라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사회에 나와서 또 학교에 가서 아이가 있는 그 세계에서 아이가 조금 돋보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내가 밝아야 되겠더라고요. 부모가 항상 건강하고 밝아야지 아이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작은 것이